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29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첫 번째 이슈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률은 3% 중반대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KB 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껐습니다. 오늘 29일 자동차 보험료를 3.5% 인상을 합니다. 이어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다른 빅4 손해보험사가 내달 초입니다. 비슷한 폭으로 인상 대열에 합류를 하고요. 중소 손해보험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형사들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린 보험업계가 연초부터 보험료 인상에 나선 이유 바로 누적된 적자 때문입니다. 이들 손해보험사들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약 1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료의 비율이 80% 정도가 손익분기점인데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대부분의 손보사가 10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료가 더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감독당국과 밀당이 있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5% 인상을 촉구했지만 인상분은 3% 중반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어쨌든 손해율이 안정화되지만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운전자들의 이 보험료 부담은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 보험의 적자 규모는 메꿀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은요, 자동차 보험에 이어서 이 실손 보험 등 그 보장성 보험도 같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종신보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도 오릅니다. 인상 시점은 오는 3월에서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보장성 보험이 오르느냐? 지난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보장성 보험료를 결정하는 게 예정 이율입니다. 이 예정 이율이 인하됐기 때문인데 예정 이율이라는 게 뭐냐?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운용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네.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 이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지만 예정 이율이 낮아지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네. 현재 업계 평균 예정 이율은 2.5%지만 이달 중으로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0.25%포인트 인하가 될 경우 보장성 보험에 새로 부과하는 고객들이 납부할 보험료는 7에서 8%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의 2배 이상 이 보장성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이 보장성 보험 절판 마케팅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오르는 것밖에 없네요. 그리고요. 또 좀 측면을 달리해서 보면은 우리 사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실질 금리가 대폭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난 20여 년 동안 실질 금리를 3%포인트 떨어뜨렸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만 20세에서 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인 인구 비율이 1995년 9.6%에 불과했는데 2015년 19.4% 두 배에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물가를 제한 실질 금리는 1995년 9.0%에서 2018년 0.4%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하락분이 약 3%포인트인데요.
전체 금리 하락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 고령화가 금리하고 무슨 상관관계냐라고 네. 하실 텐데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경향이 가속화된다. 이로 인해서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고령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라는 데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한해는 실질금리가 현 수준에 비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질금리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실질금리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혹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만기가 지났거나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아간 보험금이 10조 원이나 돼요?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잠자는 보험금이 많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모두 126만 건, 2조 8천억 원 상당을 당사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0조 7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도 보험금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가 지난 보험금이 1조 7천억 원,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 보험금이 1조 1천억 원 상당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입니다. 가입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알림 메시지, 보험료를 이제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소비자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 포털에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보험 찾아주기라는 걸 인터넷에 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가입했던 그런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공인인증 본인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간인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지금 팔짱 끼고 그러시면 됩니까? 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 분 얼굴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릴 만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오늘 누구를 얘기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가 됐는데요. 총리로서 어떤 기대가 되는지 먼저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우선 정세균 총리 인준동의 어제 표결해서 이제 통과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세균 총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이 국가 시스템 헌법 내에서의 총리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어요. 왜요?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 왜냐면 매사 부정적이야. 사실 총리가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요? 뭐 있어요, 사실. 아까 이거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금 헌법이 유지되고 지금의 이 통치구조 체제가 유지되느냐 총리는 그냥 대통령 바람막이 이상 이하 역할도 아니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말이 책임 총리지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가 쉽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야 경실은 네가 다 해. 나 몰라. 나 외교
이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이원 집정부제로 해가지고 통식을 새로 만들든지. 왜냐면 지금 대통령제라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에서 총리란 거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거든요. 네. 내각제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네. 실권도 없이. 그러니까 실권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 아버지가 와서 해도 아버지 그냥 계세요. 뭐 이럴 자리가 대한민국 총리다. 우리 김 변호사님 매사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정세균 총리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기대는 그냥 안 하는데 네.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그거는 만약에 이 헌법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되고 그 누가 총리 시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정세균 총리. 근데 다만 네. 정세균 총리 하나 이제 그래도 말로만 기대하는 거는 뭐 총선 끝나면 대통령한테 뭐 협치를 좀 얘기하고 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 하나는 그냥 그래도 귀는 좀 솔깃하게 아니 그래도 하는데. 이낙연 총리도 기분 나쁠 것 같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나쁘면 할 수 없죠. 이게 모두까지. 뭐 이게 모두까지. 이게 뭐.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능력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통치 구조 시스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일단 김현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없었어요, 실제.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비장의 카드로 가지고 왔던 자한당의 이야기들이 자한당 그러시면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의 네. 어떤 공격이 크게 이제 무디었죠. 예리하지 못했고 당연한 어찌됐든 인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현실 정치, 실물 경제에서 실제 어떤 대표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를 운영했던 총리가 나왔다. 이건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원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과거의 본인의 행동이나 말로 증거하지 않는 걸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과거에 본인이 이제 일종의 소통이나 통합 행보. 그러니까 이제 백봉 신사상이라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상이 있어요. 그런 상도 알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 백봉 신사상이라고 의정 활동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신 분들. 아, 신사들에게 주는? 네, 굉장히 이제 소통과 이런 통합과 이렇게 서로 대화와 협력 이런 걸 잘한 의원들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 네. 그 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년 주니까. 매년 받았다는 네, 거의 거예요? 매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표가 164표 그리고 반대표가 109표가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109표가 원래 108명이 한국당 의원들이긴 한데 반대표 한 명은 누가 던졌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동영 얘기 대표하고의 나왔어요. 관계가 사실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그렇죠. 이낙연이 아니라 정세균 총리하고. 아니 두 분 다 이제 전북 출신이죠. 네. 두 분 다 전북 출신 의원이고 1995년에 DJ가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영입 인사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협력과 경쟁 관계였거든요. 근데 협력과 이제 경쟁 관계. 그렇죠. 협력과 경쟁 관계였는데 장관도 똑같이 했어요. 장관도 통일부 장관 하시고 산자부 장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세균 장관이 당대표를 할 때 그렇죠. 민주당 당대표 할 때. 정동영 후보를 낙천을 시켰어요. 그렇죠. 전북에서. 험지로 그래서 나가라.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당선이 돼버려요. 전주에서. 네, 그래서 한 9개월 만에 다시 입당을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개인적 어떤 관계가 감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그 반대표 한 표가 그분이라고 하지는 않겠고 다만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좀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라이벌 의식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물론 그때는 후보자 시간이었지만 전화해가지고 좀 잘 좀 해보자. 네, 맞아요. 이랬다는 이번에 전화를 거잖아요. 하셨다더라고요. 네, 직접 전화를 해서 잘 좀 부탁한다.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겠죠. 에이, 설마요. 저는 예. 저는 그 정도의 교양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동영 대표가 충분히 저는 찬성표를 던져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 환경에서 최고의 다 해봤다. 관운을 가지신 분이에요.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 관운이 진짜 좋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나오고 그 싶으실까요? 관운을 국가를 위해서 좀 쓰시길 바란다. 그렇죠. 더 당연히 관운이 지금까지 진짜 국가를 좋으시고 위해서 썼죠. 네. 지금까지. 대기업 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총리 뭐 아니 지금까지 국회의장, 국가를 위해서 안 쓴 육선이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쓰겠죠. 나머지 네. 관운도 그냥 이제 뭐, 헌납해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마지막 목이라 생각하고 근데 열심히 하시겠죠. 뭐 어쨌든 네. 본인은 대선 꿈도 좀 꾸시겠죠. 옛날에 꾸셨는데 총리 나오시면서 접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총리들이 항상 대통령이 힘이 좋을 때 장수 총리들이 항상 뭐 이낙연 총리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 이회창 총리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총리들이 다 네. 고건 총리 그렇고 대선 후보 이제 여론조사 뭐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 꺼지고 이낙연 보시죠. 총리는 이제는 총리 아닙니다만 전 총리. 네. 그렇죠. 종로에 전세로 아파트도 얻으셨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한 분만 판다. 오늘 주인공 누군지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시간이 왔다. 네, 열심히 하겠다. 이런 풋풋했던 그렇지만 MB 아바타를 발언하는 순간 갑자기 좀 힘들어진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안철수 전 대표의 풋풋했던 시절. 사실 저희는 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 아유 세상에 무슨 프로그램 백신 V3. 프로그램을 만들고 V3 백신. 네, 우리 때 네. V3 정말 대단했거든요. 대단했죠. 제가 풋풋했을 때 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또 정치판에서 힘들어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어때요? 이 지금 우리 싱크 들어보셨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MB 아바타 바로 전날까지 신선했어요. 2011년이죠. 그러니까 사실 새 MB 정치 아바타 들고 나왔을 때. 8년 전의 네. 얘기입니다. 네. 8년 전이요? 네, 2011년. 처음에 그게 8년 전이에요. 지금 MB 아바타 얘기는 8년 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말이 시절은 8년이라고 그 다음 나왔던 말은 8년 전 아니죠. 네, 아니에요. 왜냐면 그 8년 전 근데 무슨 뭘 물어보셨죠 저한테? 언제가 신선했냐고요? 풋풋했던 시절에 안철수 전 대표 이때는 뭐 신선하지 않았나요? 집중해요. 집중 안철수에. 신경 좀 쓰세요. 신선은 했는데 신선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왜냐면 그때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건 유명했잖아요. 나와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겠다,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정치를 새 정치한다 그랬잖아요. 다 좋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어떤 당에 영입이 돼서 뭐 공천관리위원장 한다든지 또는 선대위원장 하면서 이제 좋은 지역에서 배지를 단다든지 내가 이게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겠다라고 제가 할 텐데 나오자마자 무슨 서울시장 막 후보 막 이러더니 그냥 한 달 산 타고 내려온 박원순 변호사 만나서 커피 20분 마시더니 당신 시장하시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만큼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대선으로 확 떴거든요. 네. 저는 그게 대선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안철수라는 사람은 총선 때 2012년 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좀 더 있다가 총선 때 제가 뭐 민주당이든 뭐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든 들어가서 내가 이제부터 정치 시작하겠다 하고 뭐 와 괜찮겠다라고 했을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이 의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그다음에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됐거든요. 정치 경험 1도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갑자기 대선으로 뜨는 이 과정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다음 대선 때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네. 뭐 자유한국당이든 갑자기 네. 주둥하고 나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태현이 두둥 뜨면 또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인 그거는. 거죠. 그 말씀. 저도 만약에 그렇게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떴다? 저 개인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제가 무슨 경험이 그래서 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그래서- 양보도 빨리빨리 하고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네. 말씀드린 그때 그래서 저 같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 그 비판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했던 그 유명한 명언들 중에 하나가 목소리 흉내 못 내겠고 해보세요, 그래도. 수영을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바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안철수 연구소라는 이 조직을 꾸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조직도 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영장 수영할 줄 아세요? 전 못해요. 저 수영장 수영 좀 하거든요. 바다 못 나갑니다. 이거 파도 쳐서. 일단 본인이 연구 자꾸 많이 비밀하지 하셨네. 마시고 네. 우리 김현상 평론가님. 저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미지 약간- 정치인? 네. 그래서 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의대 출신이 이제 V3라는 어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네. 그리고 해외 어떤 막
막대한 투자금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능에 출연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죠. 예능에 출연했었습니까? 그렇죠. 강호동의 무릎팍도사라는 뭐 그 당시 이제 시에 가장 시청률을 높았던 이제 어떻게 보면 예능에 출연을 해서 네. 이제 국민 스타가 됐죠. 그래서 뭐 CEO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일종의 국민 오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갖고 국민 멘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청춘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김재동 씨랑 뭐 이런 같이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종의 어떤 청춘들의 멘토가 돼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거론됐고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그걸 과거와는 달리 가장 앞선 후보가 용단을 내려서 가장 꼴찌 후보인 박원순 씨 그 당시 후보한테 양보를 해요. 그래서 박원순 후보가 그때 서울시장을 당선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와 다른 새정치 느낌이 준 거죠. 이제 저는 안철수의 새정치의 유일한 증거는 그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앞선 후보가 이제 꼴찌 후보에게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네, 한국 정치에서 그렇죠. 그걸 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새정치의 가장 근거였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선에 나오잖아요. 근데 대선에 나와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뭐 양보는 아니고 그냥 막판에 이제 어찌됐든 단일화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때가 이제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만약에 이때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도왔다면 그 후에 안철수 정치는 굉장히 꽃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해놓고 안 도왔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도왔고 어디 갔죠. 마지막에 네. 투표 날 도미를 해버려. 미국에 날아가 버려요. 미국 가버렸단 말이죠. 네. 네. 투표 그 날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까지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면 그 격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그럼 양보해놓고 왜 안 도왔습니까? 좀 약간 저는 A형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A형, 전국 A형. 혈액형 A형 말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저도 A형입니다. 저도 A형입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좀 뭔가 좀 이렇게 자기 감정 조절.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 조절이 좀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네, 뭐, 그랬군요. 근데 보면은 예전에 노무현 모르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단일화했던 뭐 정봉중 당시 의원이 마지막에 철회했고. 네. 안철수 당시 C죠? 그냥 안철수. 그죠? 당시는. 예. 당시 후보였죠. 당시 안철수 후보도 네. 뭐 단일화하고 이제 열심히 돕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면 생각이 좀 결이 다르다. 정봉준 당시에 후보하고 당시에 노무현 후보 결이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지금 그렇죠. 안철수 후보하고 당시에 문재인 후보 결이 같습니다. 완전 다르죠. 이기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한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단일화 반대정법에서 야합이에요. 반대정파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섞일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냥 국회의원 후보 한번 양보하는 게 아니라 대선은 내가 양보하는 대신에 차기를 사실 약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단일화해서 이긴 쪽에는 그 나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뭐 내 후계자는 안철수 후보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본인이 떨어지면 본인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노무현 후보도 당시에 단일화할 때 야 여기 마지막에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네. 그게 사실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본심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단일화는 쉬운 건 아니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이게 전 대표 이게 장점일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 우리나라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대선에 가기 위해서 아직도 드는 궁금증. 안철수 후보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제가 이거 물어보면 되게 진보하다 생각하시죠. 너무,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PD님이 네. 빨리빨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안철수 전 대표는 AB형입니다. 아니, 저희 큰딸 AP형입니다. 큰딸 얘기까지 나와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후로 안철수 후보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안철수 씨라 그래야죠. 안철수 씨는 전 대표라고 해야죠. 뭐. 전 당대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안철수 걸로 씨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그 서울시장 후보 때 희생하고 용단했던 그 이외에는 계속해서 기존 그 구태 정치를 따라갔어요. 이제 구정치를 새 정치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정치를 따라간 게 뭐냐면 결국에 일종의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만들었잖아요.
국민의당 만들고 나서 또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이게 합당하고 굉장히 저는 이게 고루한 행보를 가지고 왔죠. 근데 그분이 사실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처음에 이제 그 정말로 나는 좀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뭐 그런 후보도 좀 양보를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환멸도 느끼고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점점 내가 이쪽을 안 따라가면 사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 뭔가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라는 게 내가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고 네. 내가 이제 돌파해 가는 건데 뭔가 이걸 내 어떤 경험과 내 증거로 만들어 가는 건데 네. 안철수 대표는 특징은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쪼개서 이게 점점 쫓아내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 그때 김한길 대표랑 있고 나서 네. 거기서 버텨서 문제를 직면해서 설득하고 거기서 이기든 아니면 지든 비주류로 남든 네. 그랬으면 그 큰 덩어리에서 예를 들면 비주류 대장이든 뭐 주류가 돼서 대표가 되든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잘라고 나왔잖아. 내 세력만 데리고. 그러니까. 세력만 국민의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 적어진 거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을 또 거기서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거죠. 근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이렇게 조정을 못 하는데 어떻게 5천만 국민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치사하게 설득하느니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가겠다 이런 거요? 그렇죠. 내가 볼 때 그걸 못 견디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그렇군요. 직면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치의 본질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설득하고 뭔가 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저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너스 김태모 그러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정치다? 정치의 본질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답을 내서 실행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국회 여야에 합의하는 모습을 하도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안 되죠. 안 되는 되지만 사람이 그거를 있어요? 해야 네. 되는 게 정치의 목적과 본질인 건 말이니까 안 되지만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네. 기업의 운영은요. 속된 말로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르면 돼요. 네. 내가 사장이야? 김현성 전무? 나 너무 싫어. 야 나가. 전무예요. 극단적으로. 왜 하필 전무해? 이런 말 자산이 쉽게 안 있잖아. 돼.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야당 아니에요? 대표예요? 어떻게 잘라? 야당 대표 그럼 안 되는 그렇죠. 거야? 야당 대표를 어떻게 잘라? 정치는 그럴 수가 그러니까 특히 대선을 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어떤 한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끝까지 가는 다 주가 나오거든. 네. 몇 사람 헤어졌어요. 지금.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헝그리 정신은 뭐든 정치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결과가 이유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어찌 됐건 간에 돼야 되는 김한길, 거는. 예. 존친 빼고 김한길, 문재인, 박지원 그렇죠. 또 누구 있죠? 한원, 유승민 다 헤어진 거죠. 끝까지.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아까 그런 말씀 진행자가 했던 얘기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순진하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순진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특히 저는 순진해서 착하고 순진한 사람한테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에 키를 맡길 수는 없다. 김현성 그렇지 평론가 좀 않습니까? 순진해 보이는데 큰일 났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순진하게. 순진하고 착하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위에 김정은. 왼쪽 위에는 시진핑, 오른쪽에는 푸틴, 아래는 아베, 바다 건너 트럼프. 이 상황에서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럼 좋습니다. 오히려 마키아벨리스트가 필요하지. 좋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귀국한다고 하잖아요. 15일 왔다 갔다. 자, 그러면 보수 통합에 전격 합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전 모르겠는 게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념적 정책성은 모르겠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분법적인 거 아니냐, 중도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현실은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중도는 없다. 그렇죠. 중도는 없다. 맞아요. 내가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냐, 강성 보수냐, 진보에서 합리적 진보냐, 강성 진보냐. 즉 내가 보수지만 나는 상대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잘 듣는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또는 안 듣는 강성 보수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 그 차이만 있을 뿐 극중주의, 중도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풍주의 또 이번에 들고 나왔죠. 저는 그러니 그 얘기 왜 어딘가에 발을 딛고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발을 어디다 뒤질 것이냐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을 잡는군요. 네, 근데 지금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보수 대통령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보수란 얘기거든요. 네. 그럼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단일한 건 뭐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그때 차라리 내가 중도 노선으로 독자로 제3호 끝까지 나갔으면 모를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랑 상호했다는 본인은 진보. 근데 원래 안철수 전 대표는 계속 자기는 중립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게 말은 좋고 멋있어 보이지만 말은 좋다. 항의정승이에요. 너도 옳고 얘도 옳고. 그러니까 이제 항의정승이야. 중도라는 게 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약간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아, 정치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고민이 될 텐데 네. 전 어디에 뿌리를 내리든 뭐 안철수 전 대표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뿌리 내리든 다투지 않고 얻을 수는 없다.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네. 그래서 반대를 견디고 반대를 이겨내고 반대를 설득해야 안철수의 미래가 있다. 다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건 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정치에서 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일당의 경제 리더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그나마 이미지적으로는 그래서 실체는 상관없이 이미지적으로는 가장 근접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했잖아요. 이분이 네. 저는 오시자마자 정치적 정쟁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 미래 경제의 먹거리를 얘기하는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서 네. 좀 지켜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자로 8318 쓰시는 분께서요. 안철수 전 대표는 소아과 의사 타입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제대로 얘기하시네. 뭐 이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좀 뭔가 안철수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기대가 제대로 컸죠. 안 되니까 좀 섭섭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렇죠. 아직도 예를 들면 아직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네. 아직도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없어야 기대가 네. 끝나는 건데 네. 아직도 비호감이니 싫어하니 밉니 욕하는 건 네. 기대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분 말씀 들어보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그분을 찾습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비슷한 연장선상인데 한 번 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번 여론조사 30-40% 와, 자기 왜냐면 당시에는 나오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면 관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왜냐면 민주당 표 그 전에 갖고 중도표 가져갔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때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실제로 대선에 나와서 거의 20% 가까운 득표를 얻었던 그 힘. 그게 지금은 뭐 일부 여론조사 따르면 비호감 정치인에 되게 높게 나오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한때 20-30%에 있었던 어떤 지지를 받았던 그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안철수 후보가 보수 대통합에 참여할 것인지 안 참여할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안철수 후보도 뭐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 공화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자유한국당 통합해서 유승민계 같이 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철수 후보는. 근데 우리 공화당까지 들어오는 판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안철수 후보로서 굉장히 고민될 수도 있는 우리 공화당 쪽은 안철수 후보는 생각도 안 하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뭐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통합을 추진한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본진에 대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느 순간은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권 후보를 뽑는 자질과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통합에 지향하느냐, 소통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경제 리더십이 있느냐 몇 가지의 이제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안철수 후보는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장점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도 아주 그냥 지분을 작든 크든 지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의 귀국이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찌됐든 상당히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죠. 선거법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든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데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거죠. 자, 이 질문 꼭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 복귀 타이밍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아닌가요? 예스 노.
타이밍 너무 좋죠. 너무 사실 좋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좋죠. 들어와요. 총선 왜 좋아요. 좋아요, 근데? 총선 직전에 가장 본인이 필요하는 시간에. 왜냐면 10월, 11월에 들어와만 해도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통합 때문에 러브콜 했겠어요? 지금 제일 필요할 때 들어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타임에 들어오는 타이밍은 매우 좋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칸에 이어서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 전문 영화 평론가십니다. 윤성은 평론가와 함께 기분 좋은 소식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너무 기분 네. 좋은 아침인데요. 네. 먼저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 어떤 부문에 우리 기생충이 노미네이트 된 건가요? 네, 6개 부문인데요. 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미술상, 편집상입니다.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뭐 등등인데 제일 좋은 게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통 우리가 네. 사실 상은 다 똑같은 상인데 주요 부문이라고 말하는 거를 좀 꺼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보통 촬영상까지 그리고 이제 남녀 주연상 그 정도를 이제 가장 중요한 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외국어로 하는 영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근데 이렇게 6개 부문이나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네. 사실은 상당히 인기가 많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네, 왜 그렇죠. 그럽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아주 잘 사는 집과 거기 이제 반지하와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계급 차에 대해서 너무나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관계의 어떤 갈등 관계와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이전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네, 정말 그렇죠. 봉준호 감독만의 어떤 그 장르적인 그 믹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봉준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으로 그 기존에 하늘 아래 원래 새로운 건 없다는 게 이제 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네.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걸 봉준호 네. 감독이 좀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네. 풀어갔는데 이게 마냥 슬프거나 마냥 쓰라리거나 마냥 웃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계급차라고 하는 거. 네네. 약간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초반에 한 중반까지는 정말 배꼽 잡게 웃기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반전이 되면서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다른 이런 주제를 다루었던 이때까지 다른 영화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이었죠.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 부잣집 만화님 있잖아요. 네. 약간 맹하달까. 약간 네네네. 허영기가 이제 가득한 네. 그 분이 가지는 캐릭터, 이 네.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느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명 한 명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효정 씨가 맡았던 그 연교 역할 하나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역할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글쎄요. 지금 조효정 씨 근데 그 작품에서 연교 역할만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네, 저는 그렇긴 어렵다고 하죠. 봐요. 네, 네.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서 뭐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이 나쁘거나 이게 뭐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영화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그린다던가, 그렇죠. 네. 네. 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계급으로 그리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많이 배제하고 물론 뭐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선을 넘지 말아라거나 아니면 뭐 냄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반드시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의 정말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했던 감독의 노력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사실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게 기생충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상을 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예. 이제 물론 뭐 솔직히 말씀해도 돼요. 가장 뭐 좋은 상은 아무래도 작품상일 테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상을 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는 저는 감독상만 받아도 굉장히 큰 성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감독상을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분별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선 감독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어떤 감독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뭐 이번에도 그 감독상 후보들은 늘 쟁쟁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시지 감독 그리고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 또 1917의 샘 멘데스 감독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이렇게 5명의 감독입니다. 그럼 그 중에 누가 제일 유력해요? 저의 피셜 유력하다라고 글쎄요. 샘 멘데스 감독이 이번에 또 골든글로브에서도 감독상 경합을 벌였었는데 기생충과 또 상을 탄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지금 이 5명의 감독 중에서는 누가 타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아직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1917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917이나 아니면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항상 또 미국 사회나 미국 그렇죠. 이제 관객들의 어떤 뭔가 약간 숭배하는 것 같아요. 숭배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감독상 후보로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작품상이 사실은 가장 좋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 기생충하고 같이 작품상 후보로 오른 다른 경쟁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감독상 후보에 같이 올라 있었던 그 작품들, 뭐 아이리시맨이나 조커나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 같이 올라 있고요. 그 네. 외에 이제 포드 대 페라리, 그리고 조조 래빗, 또 리틀 루먼, 리틀 루먼 작은 아씨들이라는 네네. 작품이고요. 메리지 스토리라고 결혼 이야기, 그런 작품들이 같이 올라 있습니다. 9작품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 작품상은 조금 숫자가 많아요. 그 조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평가가 좀 네.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조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최다 부문 지금 후보에 그렇죠. 많이 있고 올라갔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그 작품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광대 분장 비슷하게 이제 하고서 이렇게 포스터에 나오는 걸 봤는데 네. 그 배우도 연기를 엄청 잘했던 걸로 지금 생각돼요. 네, 그렇죠. 지금 아주 유력한 또 남은 후보죠. 주연상 네. 후보입니다. 네. 이름이 뭐죠? 호아킨 피닉스? 네, 호아킨 네. 피닉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난번에 외국어 영화상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외국어 영화상인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요번에 사실 지금 이제 국내 개봉이 아마 이번 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카네영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고 네. 골든글로브에서도 유력한 또 같은 후보였는데 이번에 빠져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같이 오른 작품 중에 문신을 한 신부라는 문신을 한 신부요? 그러니까 이제 콜퍼스 크리스티라는 네.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문신을 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예정적으로 국내에 한 3월 초 정도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요. 예, 요런 그 어떤 신앙이나 종교 같은데 이제 뭔가 과감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도 같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우리 울주 산악영화제에서 아마 상영됐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북마케도니아 작품으로 하니랜드라는 영화가 같이 올라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작품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와 그리고 스페인의 페인 앤 글로리 이 작품은 이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작품으로 또 이 작품도 골든글로브에서 같이 경합을 벌였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후보로 오른 게 기생충 말고도 우리나라 작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단편인데요. 네. 네, 기억의 부재의 기억이라는 그렇죠. 그런 작품인데, 이게 29분짜리 단편이고요. 네,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통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에 집중해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믿었던 어떤 국가는 부재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이 작품이 사실은 이제 세월호에 관련된 장단편들이 한국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관객들에게도 매면당한 작품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해외에서 이런 작품이 이제 또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참사 당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애도가 이어졌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재의 기억 그리고 네. 세월호 당시에 국가가 부재했다 이런 의미에서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좀 있겠네요. 이 네,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최근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이 아니라 이제 원래 조금 그렇죠. 성향이. 항상 네.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백인 위주의. 네, 그렇죠. 오스카상 이제 화이트 오스카라는 얘기도 있었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별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금씩 이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고 뭐 어떤 여성 감독이나 여성 배우들에 대해서 또 여성 배우들이 또 이제 상 받으면서 항상 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제 할리우드에서 여성 배우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화제가 됐고 항상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오스카상은 어쨌든 백인 남성이 조금 중심적으로 좀 네. 유리한 그런 영화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에 송강호 씨가 원래 남우주연상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이긴 한데 우리와 이제 뭐 제작사나 이제 현지 배급사 그리고 이제 배급사들이 이제 많이 기대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네. 사실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그런 배우들의 그 캐릭터의 면면 자체가 워낙 돋보여야 돼요. 그 영화 자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생충에는 그렇게 한 명의 배우가 돋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배우들이 양상불이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고, 뭐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의 롤을 잘 해줘서 서로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줬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제 이 부문에 대해서 후보에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강호 씨는 기대했을 것 같은데 벌써.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조금 놀랬던 게 그 넷플릭스가 네. 또 이 노미네이트된 작품들하고 관련이 좀 있단 말이에요. 노미네이트된 작품들 중에 이제 아이리시맨이라든가 결혼 이야기라든가 두 교황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에 네. 이제 많은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감독들은 창작가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또 그 아낌없는 아니죠. 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아낌없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넷플릭스가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우수한 감독들이 많이 훌륭한 감독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과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좀 OTT 특이한 기반의 네, 특이한 이 파워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기세가 사실은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현재로서는 든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조금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넷플릭스 영화의 그 쟁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넷플릭스는 원래 그 인터넷으로 보는 그 하나의 그렇죠. 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극장에서 상영을 하냐 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넷플릭스도 그 청취자를 이제 늘려가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작품들, 화제성이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결국에 아카데미 같은 그런 시상식, 뭐 칸 영화제 같은 그런 시상식에서 이제 주목받는 것이 하나의 이제 마케팅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계속 좋은 감독들, 뛰어난 배우들과 작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이제 OTT 기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극장을 사서 네. 자신들의 영화를 이제 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장 산업에까지 이제 이 넷플릭스가 뛰어든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영화 산업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리시맨 좀 전에 이제 뭐 넷플릭스가 극장에서 뭐 극장과의 관계 얘기했지만은 아이리시맨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넷플릭스 투자는 받았는데 우리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렇게 이제 큰 대작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화면 자체도 이건 이제 큰 화면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요즘에는 뭐 집에서 우리 집에 뭐 홈시어터가 있어. 화면 큰 거 있어.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극장에서 보는 환경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외부 그 많은 빛이나 소음과에 차단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완전하게 구축해 주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운드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르죠. 집에서 보는 것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저도 뭐 넷플릭스 영화든 뭐든지 간에 이제 극장에서 많이 상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기생충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외국에서 이제 전해주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아카데미 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2월 달에 이제 시상식이 있겠지만은 요번에 그래도 이제 꽃이라고 할까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 이제 좀 누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지 좀 관심도 많이 가는데요. 네. 혹시 유력한 후보로 꼽으신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에 이제 기생충이 6개의 작품, 그러니까 그 부문의 후보에 오르면서 뭐 다른 부문은 지금 관심 없어졌어요? 네, 관심 받게 되는데요. 사실 네. 최근에 봤던 작품들 중에 지금 또 국내 개봉 안 한 작품들도 있어서 뭐가 받을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 이제 결혼 이야기,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같은 경우에 스칼렛 요한슨도 상당히 스칼렛 요한슨 네, 아주 네. 좀 가능성이 많군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그 이번에 노미네이트된 작품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본 작품 중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사실 이제 지금 많이 또 후보에 올라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1917 같은 작품이 있는데 이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두 교황 같은 작품 또 결혼 이야기 요런 영화들은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두 교황 결혼 이야기 뭐 이런 영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애청자 819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리고 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꼭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들었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